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비영리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고요. 혹시 어디 가실 데가 없어서 오신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 사실 이번 소셜 밸류 커넥트라는 행사를 보면서 여러분 아마 팜플렛의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영리를 대놓고 섹션의 제목으로 쓴 데가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그 이제까지 사회 변화, 사회 혁신, 임팩트,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은 속되게 이야기하면 비영리의 나와바리였는데 어느 날 비영리의 언어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없어진다 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포장이 잘 예쁘게 되어가고 있는 느낌 아닌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N스퀘어는 이 프로그램 만든 N스퀘어는 사실은 아산 나눔재단이라는 곳에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동문회처럼 활동하시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섹션 자체가 굉장히 비영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다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밤에 기획하시고 프로그램 만드셔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섹션을 만든 우리 N스퀘어 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급변하는 시대에 비영리는 영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비영리들은 수많은 지금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효율적인지 묻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지 묻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적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퉁쳐서 뭐라고 묻고 있냐면 비영리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는 아직도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돌아가는 하나의 바퀴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올 거냐면 과연 이 변화의 시대에 비영리는 영속 가능한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누군가 물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가 뭔지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리는 뭐 이윤 추구하고 비영리는 이윤 추구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영리는 굉장히 숫자에 강하고 비영리는 가치에 강하지 않냐? 영리는 이윤이 남으면 입말 포켓하지만 비영리는 그 공적으로 다시 쓰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영리는 약간 비영리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뭐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멍청하냐 물어봤더니 세상의 큰 흐름과 같이 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들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추구하는데 딴 걸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비영리한 분들이 모여있는 집단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비영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예, 정말 많으시네요. 이 비영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얘기로 비영리한 거고, 조금 그냥 세상 얘기로 멍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멍청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데, 여기 보면 멍청이 1, 멍청이 2, 멍청이 3 이렇게 쭉 많이 모여 있고, 그 멍청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간이 비영리 조직인데, 과연 멍청한 조직은 이 세상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영속 가능한지의 얘기를 지금부터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기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세 분의 케이스가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저는 들어가고 연속적으로 나와서 강연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림화상재단의 황세희 사무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동안제일센터의 박경호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품는 아이들의 임상혁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비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화상 환자와 소방관과 서로를 이어주는 한림화상재단 황세희입니다. 여러분, 소방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건강한 몸, 우리 사회의 영웅, 또 좀 전에 만난 참여자분이 얘기하셨어요. Go straight, 앞만 보고 달려간다. 하지만 이들의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고 현장에서 만나는 트라우마 조각들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들은 불편하고 아픕니다. 반면에 한쪽 면에는 화상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소수자 화상 환자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50만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두 분들의 아주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4년 어느 늦은 가을이었어요. 소방관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화상의 전문성을 띈 비영리 조직에 있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뭘 들고 오셨냐면 아주 새빨간색이 떠오르는 소방관 달력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달력을 왜 만들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방관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화상 환자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왜 화상 환자일까? 이분들이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사고 현장에서 단절 그 한순간에 만났던 그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의 삶을, 치료 과정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꾸준히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기 위해서 소방관 달력을 사용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몇 분나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1,500부를 만드셨답니다. 저는 기뻤어요. 정말 미국을 가도 영국을 가도 이 멋진 소방관들과 비영리가 정말 멋진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시기가 왔구나. 그래서 저는 잘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시즌 1이 올해로 시즌 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1,500부를 판매할 건가가 문제였어요. 사실 저는 화상 쪽으로 우리나라의 화상 경험자들을 지원하는 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판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누구를 찾아야 될까? 누구와 협력을 해야 될까? 그때 열심히 두드리고 10번의 메일을 보내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유통 부분에 전문성을 띠고 또 사회공헌 활동을 아주 잘하고 계신 GS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였지만 서로 공통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몸짱 소방관 달력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색깔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채셨죠? 화상 환자를 돕자. 이 목적으로 저희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충분히 오래 매달리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헬런 켈러가 하신 말인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 도전이 필요했고 많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2014년도에 만들어진 2015년도의 그 빨간 달력. 그래서 저희는 뭔가 소장하고 싶은, 그럴 만큼 아주 가치가 있고 또 이 멋진 소방관들의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중석 사진작가님이셨고요. 이분의 재능 기부로 시즌2부터 새로워진 달력을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GS샵의 유통과 한림화상재단의 비영리로서의 역할들, 그리고 멋진 소방관님들의 그런 당당한 참여, 그거와 함께 또 함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인 두손 컴퍼니와 두루 행복한 세상이 기업입니다. 이분들은 각자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저희는 시즌5를 통해 점점 디벨롭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날 고민합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해마다 새로운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본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또 함께 협력하는 기관들의 그 공통된 목표는 같기에 저희는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이맘때 덩쿨 장미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사실 근데 이 덩쿨 장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진드기가 있고요, 개미가 있고요, 무당벌레가 있습니다. 진드기는 무당벌레로부터, 그리고 개미는 벌을 피해서 꿀을 얻습니다. 서로 공존하면서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프로젝트 두 번째 인연을 생각했어요. 소방관, 화상환자, 비영리 조직, 그리고 함께하는 기업, 그리고 가치 있는 구매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 수많은 구매자, 시민들, 각자의 전문성과 시민성을 바탕으로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 이 일에 우리 한림화상재단이 우리나라의 화상 경험자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난 5월 11일 날 탄생한 2020년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11월 9일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119. 11월 9일 날 2020년도에 몸짱 소방관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내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었죠. 참 많이 다녔죠. 한국에 있을 때. 화상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어. 그것도 항상 기분이랑. 이 카드는 저희가 작년 이게 받은 느낌입니다. 언감작성이라고 부산이 됐다. 그래서 뭐 딸이나 네, 방금 보신 영상은 공간 프로젝트의 북살롱 활동을 함께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 아마 대부분 다 남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은데요. 공간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나 어떤 다른 인식으로 인해서 조금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탈북민들, 특히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아산 나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팀 프로젝트 과정으로 캡스톤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6개월 과정의 그런 연습입니다. 근데 그 연습이 그냥 연습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듯이 지금 횟수로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비영리의 멍청이, 근데 비영리인데 또 비영리의 비영리를 하고 있는 멍청이 중의 멍청이, 예, 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감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우리 탈북 청년들은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고 또 정착하는 게 어려울까? 과연 그 문제는 비단 환경이 바뀌어서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능력의 문제인가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우리는 남한 사회에서 태어나서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 느끼지 않지만 그들은 모든 게 다 달라져 있는 남한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또 인식, 그것이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이 북한인 친구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 분? 예, 한 세 분이 계셨네요. 저에게는 고향이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에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대학교에서 청소년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의 공감 멤버입니다. 공감 프로젝트는 순수한 자발성만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 형성을 위해서 함께 매월 모여서 토론하고 또 탈북 청년들의 남한 정착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들으셨으면 도대체 공감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지? 저기는 조직인가? 아니면 단체인가? 저희는 조직도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는 학업으로 직업 다른 일들을 하면서 밤이면 모여서 새로운 활동, 또 전혀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함께하는 활동가들입니다. 저희는 조직도가 없고요, 명함도 없고 사무실도 대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산 나눔재단의 아산 프론티어 활동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5명의 공감 멤버들이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저희 공감 프로젝트에 오실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에는 그런 참여의 제한이 없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공감 프로젝트 멤버들이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오늘 우리 주제인 비영리 영속성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이 일을 자신의 현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시작된 하나의 어떤 분노 또는 불만, 이런 것 같습니다. 분노, 불만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님의 서울대 연설이 생각나시죠?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바로 그런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건이 주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뜻과 열의와 그리고 가치가 모여서 저희들을 활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활동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곳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임상엽입니다. 저희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들이 문제 해결자가 되어 스스로 건강히 서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바꾼다라는 미션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르시겠죠? 쟤는 문제아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문제적으로 보이는 행동 이면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그 아이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미래 같은 다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적 행동 이면에는 그 문제아라는 말로 단정할 수 없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문제아가 아닌 한 사람의 삶과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2008년 집에서 탈출해서 트럭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한 사람과 함께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과 닮은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 교사를 거쳐서 지금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소셜벤처 사업가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성장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들이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좌절의 순간에 곁에서 끝까지 지지하며 함께 해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 동안 곁에서 신뢰하며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저희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더 많은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 지난 10년간 만나왔던 그 모든 아이들이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보인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앞서서 그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시작이 됐던 그 청소년 역시 또다시 본드와 약물에 손을 대고 정신병원, 소년원 등을 오가면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연결해줘도 3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매년 20%의 아이들이 재범을 하고 약 70%의 아이들이 파트타임을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변화와 성장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추락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삶에서 만나는 그 실패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다음으로 건너가느냐에 집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결과로 아이들이 자신의 삶 전체와 자기의 존재 자체를 평가받는 일 없이 꾸준하게 삶을 일구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들, 곁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그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그 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한 사람의 지지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한 사람의 지지로 변할 수 있었던 그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청년들이 이제는 또 다른 아이들의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이 지속적인 변화를 진행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발표? 괜찮았어요? 나쁘셨어요?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세 분이 하는 일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고요.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자세한 정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한림 화상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몸짱 소방관 달력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버젓이 걸려 있는데 달력이 잘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냐면 저희 직원들이 투표해서 가장 예쁜 몸의 소방관 달력이 12월 달에도 5월 달 달력이 계속 걸려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소방관의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화상 환자를 돕겠다고 나선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참 예뻐 보이고 참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화상재단에서 한 일부터 개별적으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화상재단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변화들을 좀 만들었고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주로 우리나라의 화상 경험자들과 함께 일한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폭넓게 보면 화상 경험자의 1차적으로는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구조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하는 분들도 화상 경험자라고 할 수 있고요. 저처럼 현장에서 매일매일 화상을 입은 분들과 함께 지내는 사회복지사들, 의료진들 모두 화상 경험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는 각각 따로따로 있었어요. 소방관도 따로, 환자도 따로, 물론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사들이 화상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해서 뭐 따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이 몸짱 소방관 달력 기부 캠페인 두 번째 2년을 계기로 이분들이 아주 미세하나마 연결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 연결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리고 문어발식이라는 표현보다 더 짱짱하게 연결된 거 뭐 없을까요?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은 이제 일로서 환자를 구조하는 그런 거를 벗어나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분을 만났든지 그분의 치료 과정과 또 그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까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소방관들은 그렇게 됐고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데 더 고마운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 함께 또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이 두 분들이 만나니까 역시 공통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일한 부분이 똑같아요. 화상 사고를 막자. 이 부분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돼요. 이게 지금 시즌 5인데 앞으로 갈수록 이것들이 얼마나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사회로 확산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치료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들의 연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박경호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멍청이 중에 멍청이다. 비영리에서 일을 하는데 또 저녁에 또 비영리로 일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대충 보면 이렇게 저희 직원들도 보면요, 저녁에 뭔가 일이 많은 친구들이 직장을 별로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업에는 지장이 없으신지, 그리고 그걸 계속 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은 뭐가 있는지 그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휴가 내서 왔고요. 두 분은 기관에 계신 일과 관계되지만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고용을 하고 또 직업 재활을 하는 그런 장애인 복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의 아산프론트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배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현업과 보여드린 탈북 청년 사회 적응을 돕는 일은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저는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현업이 더 열심히, 현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폭제, 촉진제를 제공해 주는 것 같고요. 공감 모임을 하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제 현업이 더 가치 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각자 동호회라든가 취미활동 같은 거를 다 다양하게 하실 겁니다. 각자 힐링하는 방법들도 되게 다양히 있으실 텐데 저는 정말 공감 모임 통해서 또 만나는 우리 멤버들 통해서 힐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매력이 뭐냐면 자기 현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없어서 또 좋고요. 또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과 또 이것을 병행하고 있다는 거에 훨씬 더 어떤 자기 충만감, 충족감 같은 것들도 느끼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제가 하는 활동을 소개하면서 권하기도 합니다. 물론 따라오지 않지만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바쁘거든요. 연애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제가 제 가정에 조금 충실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떨 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모임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만족감들은 탈북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탈북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니까 저 자신부터가
탈북민에 대한 어떤 과거에 있었던 뭐 편견이나 어떤 부정적 인식들이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좀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프마의 임상혁 선생님께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볼 건데 예, 포스가 남다르시죠? 예. 그리고 뭔가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호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제아들의 6호 처분이 있는데 6호 처분하고도 조금 뭐 어울리시고 어쨌든 뭐 예. 그래서 처음 뵀을 때 세프마에서 일하신다고 듣고 난 다음에 뭔가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6호 처분 아이들은 또 어떤 아이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그냥 아주 조금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6호 처분을 받고 기관에 위탁되는 아이들인데요. 6호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이들 소년부 재판에서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볍게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 경고성, 10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소년원에 2년 지내라 이런 식의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요. 6호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그 아이들, 이미 소년원도 갔다 왔지만 또다시 재범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일단 좀 사회에서 떨어져서 일정 기간 이 기관에서 지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받고 오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부터 청소년 관련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주로 사회적 경제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가 가게 된 이유는 그냥 아이들이어서입니다. 네. 그 아이들은 많은 분들이 겁을 내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그냥 청소년이거든요. 여느 다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호 처분 받은 아이들 저는 그냥 조금 아주 조금 특별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이 하시는 일이 조금 이제 정확하게 조금 들어오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영속성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이제 나눠볼까 합니다. 좀 심각할 수도 있고요. 예,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발문을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에서 일하는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게 아주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연봉이 막 억이 넘고 이러면 약간 도둑놈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요. 저는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물론 이분들이 또 평생 또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비영리는 끝났어 이러고 이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동력 같은 얘기를 약간 사랑, 감사, 배려 이런 얘기 말고 리얼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싶은 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좋아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하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제가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요. 어떻게 의료사회복지사의 길을 가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가보니까 하필 제가 간 곳이 화상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기관이고 그렇게 14년을 화상 경험자들이랑 살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가 보이고 그분들에게 뭘 해줘야 될지가 보이고 그랬더니 옆 동네의 저 기업에 이걸 가져다가 이분들과 연결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또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분들을 위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연구를 하고 이걸 또 제안을 하려면 그냥 제 말로만 하면 아무도 그걸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양적 조사라는 것도 하고 욕구 조사라는 것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화상 경험자들의 이야기와 그 양적 데이터를 섞어서 또 다른 협력자들과 동력자들을 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14년, 15년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 일이 좋아요.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이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속에서 발견하는 또 기쁨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어요. 힘든 일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화상 경험자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되게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화상 청소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안을 했는데 또 기업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달랐어요. 목적성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좀 이분들과 함께 하는데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 그 다음 질문하실 거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오름과 친절함 중에서 저는 그냥 친절함을 선택했어요. 그래, 그거는 비영리 쪽, 영리 쪽에선 이게 옳은 일일 거야. 그 담당자는 이게 중요할 거야. 그런 가운데서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중에 네, 눈이 마주쳤죠. 네. 저희가 숫자 얘기를 안 하자,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역으로 숫자로 좀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72,000 퀴즈입니다. 짐작하시는 부분? 아니면 2308. 네. 72,000은 그 소년 사범의 숫자예요. 이게 기준 자체가 2016년 기준이라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72,000명은 소년 사범 재판을 받고 지금 저희처럼 6호든 10호든 했던 그 숫자입니다. 1년 동안. 그 전체 청소년 수의 3.8%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308은 2016년 기준으로 똑같이 저희 같은 6호 기관 그리고 소년원의 보호 중인 아이들의 수이죠. 저희가 계속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강조를 좀 드렸는데 72,000분의 1, 2308분의 1이라고 하면 그 친구들의 크기가 크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역으로 좀 대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여기 제가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계산이 일단 안 되죠. 우리가 계산이 안 되고 어쨌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 질문은 뭐였냐면 다시 질문을 드리면 왜 이 일을 계속 하시나 본인이 그 얘기를 조금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렇게 2300분의 1이라고 하면 그 2308명이라고 하면 치워버리고 싶고 안 보이게 하면 사실 더 편할 수 있죠. 외면하고 싶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되게 적은 수니까요. 뭐 전체 청소년 수가 그 16년 기준으로 200만 명 그 또래의 아이들이, 근데 2308명 굉장히 소중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괜찮습니다. 2308명의 아이들을 늘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우리 그 저희 공간 멤버들이 되게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대학생도 있고 또 실제로 북한 인권 단체나 뭐 또 국민통일방송과 같이 북한의 라디오를 이렇게 송신하는 그런 단체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근데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 일도 있는데 또 한 번에 그런 어떤 그런 울타리 안에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저희도 사실은 아직 딱 이거다라고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들이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중국 연변이라는 곳에 한 5년간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정말 탈북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러 왔다고 하니까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겠는지
이렇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왔었죠. 근데 저는 제가 속한 기관에 피해를 줄까봐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탈북민을 돕는 것을 발각되면 바로 저조차도 또 제가 속한 기관도 모두 다 추방을 당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에게는 마음에 어떤 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어떤 마음의 짐을 어떻게든 좀 갖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동기가 돼 시작했지만 또 우리 나머지 다른 공감 멤버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어떤 자아 실현이랄까요? 그러니까 저희 보니까 해외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태어난 그런 멤버도 있고요. 한국 분이시지만 또 알고 보니까 저희 아산프로인데 아까 동문 중에 북한학을 전공한 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공통의 관심사가 모아지면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서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기금을 따내고 또 그런 일들 하는 것이 되게 재미가 있었고 정말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느슨한 연대이고 조직이 아닌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성이나 또 어떤 대표성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각자 현업에 바쁘다 보면 어떤 일을 맡을 때 부담을 또 솔직히 느낄 때도 있고요.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도 또 다른 자발성을 일으키고 내가 이것을 좀 더 나서서 해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조금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이 다행이고 저희 공감 프로젝트가 앞으로 과연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는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다만 연간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고 올해는 무엇을 하자.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북살롱이라는 북 콘서트를 열었었고 또 통일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통해서 탈북 청년들의 스토리를 책으로 엮어냈고 또 키다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탈북 청년들에게 어떤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을 저희의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서 연결해 주는 일도 있었고요. 기관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포절도 하고 그러면 또 그 증빙을 또 내야 되죠. 또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죠. 이런 일들도 다 같이 하는데 각자의 전문성과 재능을 살려서 되게 균형 있고 조합을 잘 이루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집안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저녁에 예. 편합니다. 또 이번 저 질문은 조금 더 심각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사실은 저한테 이 질문하라고 시나리오를 줬는데요. 없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비영리가 영속하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비영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영리는 지금 현재 어떤 질문들에 놓여 있냐면 첫째는 투명하냐? 두 번째는 효율적이니? 세 번째는 효과적이니? 이런 질문들에 굉장히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측정의 시기가 됐고 시대가 됐고 그리고 사회 가치가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가치 충돌들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비영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영속성과 관련된 질문하고 있는 효율, 효과 이런 것들, 지속 가능성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증명의 어려움들은 뭐가 있고 어떻게 극복해 가고 계신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하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네. 아니죠? 네. 네. 투명은 정말 베이스이고요. 효율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상 경험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되면 가기 때문에 효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기보단 좀 뒤로 밀어놓고요. 효과는 저희들도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비영리가 하는 것이 정말 화상 경험자들이 원하는 것인지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분들의 정말 원함인지를 항상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리나 다른 동역자들이 아니라 우리 화상 경험자들에게 그 효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효과는 좀 챙겨서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제가 실험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이제 막 화상을 경험한 환자분들이 도대체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때 뭐가 제일 필요하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비영리가 잘하는 건 뭔가 자원을 끌어다가 열심히 도와드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화상 경험자들에게 그것은 바로 치료 유지를 돕도록 경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초기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화상 경험자들은.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된 것이 2단계. 이제 막 어젯밤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내가 눈 떠보니 화상병원 중환자실. 이런 분들에게 치료를 받는 것만 해주는 거 말고 뭐 해드리면 이분들이 편안할까? 이걸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배웠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경험적인 연구들을 또 열심히 배웠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컨텐츠 어떤 부분으로 다가가야 될지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초기에 통증, 그리고 수면, 그리고 통증과 수면, 그리고 도구로 향기, 음악, 이걸 가지고 환자들에게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 4가지로 접근을 했더니 지난주에 화상을 만났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게 정말 수치적으로 뚝뚝뚝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효과 부분은 사실 비영리도 이거는 정말 필요하게 챙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누구보다도 파트너 이전에 경험자들에게 이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효율은 약간 뒤지만 점차 그 효율에 대한 것들은 경험자분들과 속도를 맞춰 나갈 생각이고요. 효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은 기본입니다. 네. 투명은 기본, 효율은 모르겠고 효과는 열심히 챙긴다. 이런 얘기셨고요. 예. 저희 공간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역시나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지속될 수 있고 또 멤버들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제 어떤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우리도 이제 좀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단체나 비영리 민간들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가 그 그릇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본질이나 어떤 진정성이 혹 훼손되지 않을까? 어떤 모임이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 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관계가 끼어들고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균형을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임을 계속 이렇게 느슨하게 오픈해서 이렇게 이어가야 하나라는 고민 역시 갖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오픈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별로 염려되지 않은데 효과성 또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이제 조회수나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중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 영상을 올렸는데 보는 사람이 너무 적으면 이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꾸준히 그 조회수가 유지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북살롱이라는 토크 콘서트를 2번 열었는데 모객이 저희 예상보다 많은 모객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으로 시작했던 게 공감 1.0이라고 저희는 붙였는데 그 다음에 단체가 연합된 것이 공감 2.0이고 이제 단체를 벗어나서 개인의 연대를 만들자는 게 공감 3.0이었는데 북살롱 콘서트를 통해서 새로운 member들이 또 자원해서 들어오게 된 걸 보면서 우리 모임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관심과 또 그런 탈북 청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맞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판단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매월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에 부담이 안 되는 거는
딱 필요한 만큼의 부분들은 자기가 사비를 내서 뭐 밥도 먹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 사업을 할 때는 뭐 카카오 가치가치나 또 NPO 지원센터에 예전에 있었던 미트쉐어 예산이나 또 아산나눔재단의 그런 기금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또 기금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을 또 새롭게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려 할 때 또 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그 아까도 발표 중에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원래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그 원래 갖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불투명한 데들이 다 대기업입니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투명하시게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계속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뭐 저희도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투명하다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답변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투명인간 취급받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투명성이 있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요. 효율성은 저희가 뭐 25명에서 40명의 아이들 많을 때는 그렇게 매일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냥 24시간 저희랑 같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사업비로 연간 뭐 4억에서 5억 정도, 효율성 굉장히 떨어집니다. 효과성은 네, 제가 어디선가 학교 밖 청소년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는데요. 아이들은 산과 강 같은 아이들이다. 10년이 지나도 변할까 말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봐야 그 효과가 드러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살아있는 증거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한 사람 아이들이 자립하고 그 건강한 시민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고 작년에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사업으로 하나 공고가 난 게 있었어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창업을 하겠다. 뭐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을 하겠다. 담당자분이 현장 실사로 왔습니다. 다른 질문 하다가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창업이 돼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제가 웃으면서 넘겼는데 결국 떨어졌고요. 또 다시 오기가 생겼어요. 얘들하고 보란 듯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그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그 대학 과정에서 아이들과 실전 창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국내에도 지금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 개 대학에서요. 청소년, 특히 저희 같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뭐 소외된 청소년들로 하는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고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협동조합 창업 관련해 가지고 공고가 나서 저희 아이들 두 팀도 지원을 해서 일단은 지금 최종 합격한 상태이고 이후에는 저희도 몬드라곤처럼 그런 협동조합 체제로 아이들이 과거의 그런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창업가로, 사업가로 함께 만드는 것, 지금 저희가 증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유스보이스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 하다 보면 계속 도전받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증명하라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이 되게 만족했어요,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앞으로 커서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유스보이스
저는 모르는 친구인데 유스보이스를 했던 친구래요. 그런데 본인이 기자가 됐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소셜 밸류 커넥트에 취재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인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안 왔죠. 뭔가 딴 데서 하고 있겠죠. 사실은 청소년들을 기르고 아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볼 수 없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여기 플로우에 계신 분들 질문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질문을 좀 손을 좀 들어주시면요, 아마 옆에 있는 진행하시는 분이 아마 마이크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저기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 충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3차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좋고 효과가 있어서 재발을 유발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피해자의 부모나 이렇게 봤을 땐 또 다른 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년 범죄가 일어났을 때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낮는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이제 가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거고, 저도 이제 북한 그런 저기에 어떤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더 넓게 봤을 때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난민이라든지 제주도로 다 왔을 때 또 이런 가치가 정말 이게 전체 사회적으로 선의 가치냐, 그리고 그런 게 약간 좀 혼돈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약간 효과가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이게 영속성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이들이 이제 실제 현재의 위치인 자신들의 가해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친구가 학교 폭력을 했다고 그 오디션에서 하차를 하고 소속사에서도 지금 퇴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을 접었는데,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순간의 실패, 이 전체를 한순간의 실패를 전체를 바라보고 그 친구가 또 다른 기회를 갖는 것까지 박탈하는 것 또한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피해 입은 청소년들 물론 맞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현재의 위치에선 가해자라는 부분을 직면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 행동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일정 기간 격리돼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 소년법 자체가 어른들처럼 교도소에 이렇게 징역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후에 변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지금 저희 역시도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 스스로 변화해서 그 부분들까지 이겨낼 수 있는 지점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가출을 하더라도 보호를 좀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쉼터를 좀 지역마다 잘 지어서 아이들이 안 다치게 하자고 청소년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청소년 쉼터를 잘 지어놓으면 아이들이 더 많이 가출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지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야 뭐 너무 쉬운 얘기지만 조금 더 어려운 얘기는 이런 거죠.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왜 국가 예산을 써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지? 그건 단순히 교통사고 아니야? 왜 그게 국가적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일일까라고 했을 때 가치 충돌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절대 가치는 절대 반지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저 생각에는 아마도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아마 이야기들이 이루어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쪽에서는 분명히 이게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증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본인들의 미션으로 혹은 과제로 가져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예, 한 분 정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예. 네, 일단은 세 분의 패널 토의는 잘 들었고요. 일단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비영리에서 가치의 중요성은 정말 잘 알겠는데 사실 자금의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때를 지금 마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숫자가 아닌 어떤 것으로 이런 사업을 증명을 하고 비영리가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니?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건 세 분이 좀 짧게 대답을 다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도 펀드레이징 하는데 저희 재단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항상 저희들과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되게 씁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자금의 확보와 그 다음에 본인들의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뭐 돈은 항상 부족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모 사업이든 기업의 문의든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아이들의 뭐 아픔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진 않고 미래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답변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증명하는 부분 과정에 있고 언젠가 멀지 않은 시기에 꼭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질문 주신 분의 뭐 이야기처럼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 또는 그냥 저희 아이들 말고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친구들 말고 일단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 부분도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하면 저희 나가면 오른쪽에 저희 캠페인 부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캠페인을 런칭을 했고요. 저희 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아예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은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아이들을 위해 어떠한 어른이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으로 어른 다짐 캠페인을 저희가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후에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영리는 그 미션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그 미션이 해결되면 그 조직은 어떻게 보면 해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으나 우리의 먹고 살 방법을 위해서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직이 아니죠. 저희 공감 모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각자 현업에 충실하면서 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자금의 그 배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그 목적에 대한 달성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루었던 몇 가지의 사례들이 축적되고 궤적이 돼서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냥 흔히 말하는 진정성이나 순수성 말고 우리가 이 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좀 그 야인 정신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이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가치 있다라고 과거에 이제 비영리의 설립 정신 자체가 혁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설립 정신도 어떻게 보면 이 탈북 청년들 또 탈북민들과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장애 비장애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런 구분이 없어지는 그러한 날을 계속 비전을 삼아서 나아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전략은요 이종교배예요. 좀 이상하시죠? 사실 저는 아산 나눔재단의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엔스케어를 만났고요. 사실 엔스케어 안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만남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인연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새로운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요, 연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사회적 기업의 보조 기구를 만드는 CEO와도 연결이 되고요. 또 자원봉사 단체인 동문과 연결이 돼서 저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계속 이종교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어느 곳에서 왔는지 다 그 곳은 다르지만 오늘 두 번째 인연을 만나셨으니 앞으로 저희와도 인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마 아까 손을 거의 한 50분 정도 들었거든요. 질문하시겠다고. 여기 밖에 나가면 엔스케어 테이블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셔서 아마 이분들 만나서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 섹션에 대한 클로징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의 영속성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할 얘기도 많고 아직도 많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유일하게 우리 조직이 망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조직이 비영리 조직밖에 없었습니다. 비영리 조직은 자기의 미션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조직은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속성이 다른 식으로 해석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감히 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아마 사회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도 밑도 끝도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이런 얘기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에릭 홉스본이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역사학자의 마지막 얘기로 이 섹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사회의 불의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